마이크 테스트. 자, 여러분 미안해요. 어제 선생님이 서울을 갔다 오니까 오늘 3시 반이더라고. 3시 반에 자서 지금 일어났어. 물론 밥은 중간중간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자고 해가지고 지금 일어났어. 미칠 것 같았어. 어제 서울 올라가는데 세상에 선생님이 운전해서 올라가는데 5시간 반 걸렸어. 우와, 대단하지 않냐? 와, 나는 다시는 서울 안 살 거야, 진짜. 자, 우선 보겠습니다. 일단 일제강점기의 흐름부터 한번 넘어가면서 짚어볼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크게 강조를 안 했는데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써져 있는 여기 19년, 29년, 31년, 37년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는 도저히 일제시대의 어떤 연도나 연표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1919년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와 김이독립운동, 그 다음에 29년은 대공황, 31년은 만주사변, 37년은 중일전쟁입니다. 이 네 개는 반드시 머리에 넣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국내운동부터 시작해서 국외운동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거든요. 독립운동을. 그리고 10년도 경술국치 이후에 무단통치기, 그리고 19년 김이독립만세운동 이후에 민족분열통치기, 그 다음에 29년부터 45년까지의 민족말살통치기의 세 파트로 나눠서 보는 게 일반적인 독립운동의 구분사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런 식으로 쭉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무단통치기 시기에는요, 우리나라의 주요 목적은 이 무단통치기 시기에는 치안 유지였습니다. 일본의 주요 목적은 치안 유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헌병 경찰 제도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독립운동들을 찍어 눌렀고요.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밀 결사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비밀 결사 운동. 그래서 비밀 결사 운동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독립의금부와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가 있었죠. 그쵸? 그리고 1910년을 기점으로 데라우츠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안학 사건 또는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신민회가 해체되게 되고, 그 비밀 조직 결사했던 신민회조차 해체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진짜로 우리나라가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겠구나라는 개념의 비밀 결사 운동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민회는 국내 조직이 박살난 건 맞지만 국외 조직은 아직 건재했어요. 왜냐면 일단 일본이 그 당시에는 뭐 만주에다 아직까지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외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미래 이제 앞으로 36년간을 싸우기 위한 그런 독립운동 기지를 마련하는데 주력을 두었습니다. 물론 이제 독립운동의 시발점은 김이독립만세운동, 그러니까 약 26년 정도의 독립운동은 독립운동 외부에 이제 무장을 투쟁을 위한 그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목적을 두고 군대 양성을 시작했습니다. 군대 양성. 자, 줄여볼까? 그래서 이 시기는 우리가 바로 역량을 증대하고 있는 시기, 역량 증대 시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키워왔던, 그리고 억눌려왔던 어떠한 에너지가 뻥 하고 터졌던 사건이 바로 이 중앙에 있는 3.1운동이죠. 3.1운동,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이 왜 그럼 1919년에 일어나는가? 그건 바로 이제 1914년부터 18년까지 세계를 전쟁의 틈으로 몰아넣었던 그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열린 회의였던 파리 강화회의가 바로 1919년에 열렸기 때문입니다. 파리 강화회의에서 승전국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제는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 다시 전쟁을 못 일으키도록 해야 되겠어. 그러면 뭐 긍정적인 방법으로는 그냥 화해해서 잘 산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당시 세계 양키 새끼들은 좀 또라이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승전국 독일의 팔다리를 자르겠다는 희한한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패전국 독일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건 바로 전쟁에 필요한 무조건 뭐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돈줄을 막기 위해서 패전국의 재산을 몰수해야지. 재산 중에 가장 비싼 게 뭐지? 식민지를 뺏어와야지 박탈. 그런데 그냥 식민지를 뺏으면 멋이 없으니까 무언가 간지나는 이유를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만듭니다.
민족 자결주의의 내용 자체는 좋아요. 여러분 삼천교육 때도 내용 자체는 좋아요. 그 민족 자결주의의 내용이라는 거는 모든 피압방 민족과 약소 민족들은 자신들 민족의 권리를 자기들이 직접 결정할 권리가 있다. 즉 그러니까 식민지배 받지 말고 열심히 독립해서 혼자 잘 살아봐라 이런 내용인데, 이 피압방 민족들 소규모 민족들 이 앞에는 가로 열고 뭐가 있냐면 패전국 식민지회라는 게 숨겨져 있습니다. 즉 강대국 식민지 밑에서 이제 피압받고 막 그런 사람들은 저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민족 자결주의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가로 안에 있는 걸 읽지 못하고 우왕 우왕 역시 천조국 미국님 미국장 이러면서 독립에 대한 열망이 그야말로 폭발해버렸고, 그 폭발의 과정 속에서 등장한 게 3.1운동인 거죠. 3.1운동. 어쨌든 거의 전 국민이 달려들어서 했던 이 운동 때문에 일본은 통치체제를 바꿉니다. 이거 안 되겠네 라고 해서 친일파 양성을 시작합니다. 친일파 양성. 그게 이제 민족 분열 통치기입니다. 민족 분열 통치기. 이 과정에서는 국내의 독립,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선생님이 이제 문화 통치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만 민족 분열 통치라는 게 결국 문화 통치잖아요. 그 문화 통치 과정 중에서 일본이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허용을 해줍니다. 이제 너희도 단체도 만들어도 되고, 너희도 회사도 만들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포용해주기 때문에, 물론 말이 포용이지 실제는 달라요. 저 일본 좋아 안 해요. 자, 독립운동이 굉장히 다양화됩니다. 사회주의적 방법, 민족주의적 방법, 이제 대중 중심의 방법, 학생 중심의 방법, 수많은 방식으로 다양화되고요. 다양화되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이게 잠깐만 여기가 표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무장 독립투쟁이 국외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3.1운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이 폭발해버렸기 때문에 이 시기 전체는 이제 무장 독립투쟁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29년에 대공황이 터집니다. 1차 세계대전의 승천국이었던 일본도, 그래서 식민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일본도 식민지의 규모나 왜냐면 우리나라 한반도는 한반도 남북한을 전체로 다 통틀어서 합쳐도 일본보다 작은 땅이에요. 즉 식민지가 본토보다 컸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경제의 블록화를 이용해서, 이 블록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경제의 블록화를 이용해서 대공황을 벗어날 수 있었고, 미국은 원래 쌓아둔 돈이 많았던 나라니까 뉴딜 정책 등을 통해서 대공황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예컨대 식민지가 작았던 일본, 식민지가 다 뺏겼던 독일, 1차 대전의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얻어낸 게 별로 없었던 이탈리아 등은 전체주의 국가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전체주의 국가로의. 물론 이제 이탈리아는 조금 번외긴 해요. 이탈리아는 경제 때문에 전체주의로 갔다라는 얘기는 잘 못하거든요, 세계사에. 왜냐면은 연도가 더 빨라요. 대공황보다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은 게 연도가 더 빨라서 요건 약간, 근데 너희 세계사 별거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29년 이후에는 이제 민족을 말살시키겠다는 통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전체주의 국가로 빠지면서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둘로 나눠서 볼 게 아니라 조선인이고 나발이고 지랄이고 우리는 다 같이 천황폐하의 신민이다, 황국의 신민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민족 말살, 즉 조선인들의 민족성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인의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글과 역사를 없애는 작업에 침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나라의 독립투쟁 역시 민족문화, 즉 다시 말해 글과 역사를 수호하는 운동으로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국내적인 운동은 물론 국외에서 열심히 폭탄 던지고 총 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어떠한 일제시대라는 걸, 36년간의 일제강점기라는 걸 개괄화해서 만들어낸 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1910년대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아가보도록 합시다. 자, 1910년대 조선총독부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총독부 첫 번째, 이제 무관 출신을 임명합니다. 글자 크기를 좀 줄일게요. 자, 무관 출신을 임명하게 되고요. 두 번째, 조선총독부는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모두 가진 초강력한 행정기관이었습니다. 삼권 분립은 개나 줬어요. 세 번째는 13도 체제를 만들고, 지금 현행의 한국의 행정구역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 13도 밑에 부, 군, 면 체제를 운영했고, 이것이 바로 지방행정입니다. 조선총독부의 지방행정.
그럼 이제 조선 총독부가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이야기했던 헌병 경찰 제도라는 게 뭐냐? 헌병이라는 게 보면 그 헌병이 오른쪽 이제 왼쪽에 이렇게 완장을 끼고 다니는 거 보면 MP라고 써져 있습니다. MP가 뭐의 약자라고 그랬지? 만화 포인트 아니야, 개새끼들아. MP가 뭐의 약자야? 밀리터리 폴리스의 약자라고 그랬잖아. 그치? 군대 내에서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즉 군대 내의 경찰과 같은 헌병에게 일반 민중의 치안 유지를 하라고 했던 겁니다. 헌병 경찰. 자, 그게 그래서 헌병 경찰에게 몇 가지 권한이 있었는데 즉결 처분권이라는 게 있었고요. 즉결 처분권. 재판 없이 처벌하는 겁니다. 경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재판 없이 그대로 갈겨버려요. 그 자리에서. 근데 처벌을 어떻게 하냐? 조선 태형령을 도입합니다. 즉 이거는 태형은 얘들아 갑오개혁 이전에 사라졌어. 갑오개혁 이전에. 사람 무식하게 사람을 때리고 그럼 돼 안 돼? 응? 야,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 같은 인격체인데. 선생님은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어요. 표정 풀어. 농담도 할 수 있지. 표정 풀어. 어쨌든 비밀 법령이고요. 왜냐면 지들도 쪽팔린 거 같거든. 사람 때린다는 게 쪽팔린 거. 야, 사람 때린다는 게 얼마나 쪽팔린 거냐면 얘들아, 내가 니들을 때리면 쪽팔린 거야. 왜냐면 니들은 나보다 약하잖아. 사람을 때리고 안 쪽팔리려면 나보다 강한 사람을 때려야 돼. 야, 이씨, 쪽팔리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힘으로 눌러서 때린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때리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또 누가 있을까? 이제 격투기 선수들한테 가서 시비 꼭 거세요. 예. 아니면 저한테 시비 거셔도 됩니다. 어쨌든 자, 조선 태형령은 비밀 법령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들도 쪽팔린 건 알고 일본인들한테 이럴 순 없으니까 조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관리와 교원들에게 칼을 폐용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착용한다라고 쓸게요. 파용이란다. 착용하게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경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세금 확보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현행 한국사에서는 토지조사 사업 정도만 배우면 됩니다. 임야조사 사업 이런 거 배울 필요 없어요. 자,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조사 사업의 이 내용은 기한 내 증거를 가지고 신고해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구한말 동학농민혁명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뚫겨 맞은 게 얼만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갑자기 딱 점령해 놓고는 야, 토지 있는 사람들은 증거물 가지고 와서 다 신고하라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인 입장에서 아니 씨발 어쩌 팬티만 입고 다니고 씨발 쪽발이 새끼들이 내 토지를 몰아치고 지들이 어쩌고저쩌고 불만 생겨 안 생겨? 니들 같은 갈래 안 갈래? 빈정상에서 안 가겠지. 빈정상에서 안 갔더니 미신고된 모든 토지를 다 동척의 소유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동척의 소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동척이 어디라고 그랬어? 동양척식 주식회사. 다시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척의 소유로. 그래서 이후에 몰수된 토지를 일본인들에게 싼 값에 불화시키면서 나눠주는 걸 불화한다고 합니다. 돈 받고 나눠주는 거. 이때 일본인 지주 등장입니다. 불화시키면서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이. 일본인 지주 등장. 자, 근데 이제 민족 자본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이미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게 말 맞다나 그냥 우리나라 돈을 일본 돈으로 바꾸는 것만 해도 열받을 일인데 우리나라 돈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예컨대 1000억 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기 돈을 바꿔달라고 갔더니 300억 원밖에 안 바꿔줬다는 그런 정도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스토리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민족 자본을 한번 쓸어버렸고, 두 번째 회사령을 통해서 1910년 이후에는 회사령을 통해서, 근데 이 회사령은 1920년대도 한번 있거든요. 이 회사령은 허가제입니다. 허가제. 미안해. 그래서 민족 자본으로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에 허가해주지 않는 것, 이것을 회사령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미안해. 왜 이렇게 힘드냐. 강의만 찍으려고 그러면 몸이 아프다 야. 나도 일하기 뒤지게 싫은가 봐, 그지? 웃지마. 어떤 미친놈이 일하고 싶어서 일하고 하겠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지. 자, 갑시다.
자, 근데 한국의 독립운동을 이제 한국 국내의 독립운동을 보기 전에 우리는 일제강점기 이전 시대에 있었던 네 가지의 같은 법안을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신문지법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1907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판법이라는 것도 존재했습니다. 이거 역시 1909년. 그 다음 세 번째 보안법이라는 게 존재했고요. 법이라는 게 이건 1907년. 그 다음 네 번째 집회단속법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1910년입니다. 요거는 봐봐 얘들아, 하나하나 보면 얘들아, 신문지법은 뭐 신문지 만들지 말라는 거, 출판하지 말라는 거 있고, 보안법은 뭐냐면 집회를 싹 해산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회가 아니라 단체를 싹 해산시키라는 건데, 문제는 친일파 단체였던 일진회 같은 단체들까지 다 날라갔어요. 조선 새끼들은 그냥 집회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까지 반대하는, 즉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 반드시 보장돼야 될 언론, 출파, 결사, 집회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거죠. 예. 이미 우리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일본은 예컨대 제1사 늑약 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이후로도 을사늑약 이후부터 나름대로 통감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저항운동을 뽑아내려고 했던 그런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게 바로 백오인 사건 또는 안학사건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야, 이건 또 해도 너무 글자가 그치. 좀 키우자. 자, 안학사건. 자, 이것은요 뭐 예컨대 뭐 데라우치 통곡 미수 암살 미수 사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결과만 봅시다. 결과는요 신민회 조직이 와해됩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신민회 조직이 와해됐다는 얘기는 국내 조직이 와야 됐다는 소리입니다. 국내 조직. 국외 조직은 멀쩡히 살아있고요. 이 국외 조직 때문에 우리가 1910년도에 국외 독립운동에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 1907년 정미의병 때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하고 나서 일본이 남한 대토벌 작전을 시행했어요.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소규모 의병 조직들이 전부 해산하거나 와해되거나 또는 망명하게 됩니다. 만주 지역으로.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우리는 이 1910년도에 어떤 독립운동은 비밀결사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밀결사 상황에서의 이 주도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자, 독립유군부는요 임병찬 씨가 만들었고요. 아, 이건 또 너무 적다. 왜 이래? 이 정도면 되겠죠? 좀 더 키울까? 너무 큰데. 이 정도 됐죠? 자, 임병찬 씨가 만들었고, 임병찬 씨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양반주의입니다.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양반이에요. 시대착오적인 양반이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사람은 활동해 보면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이 움직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적이고 양반주의일 수밖에 없고, 정치 체제도 복벽주의, 즉 다시 조선왕조를 부활시키자, 이런 개 헛소리를 시작합니다. 그에 비해 훨씬 더 볼만한 사람은 바로 이 박상진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대지주고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일합방 되기 전까지는 뭘 하고 있었냐면 평양 법원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일합방 이후에도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공화정을 꿈꿨고, 군자금을 모집하고 친일 부호들을 척살하며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했던 사람이고, 대한광복회원으로 제일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김저진입니다. 그리고 이 군자금을 모집한 것을 김저진이 만주로 들고 넘어가서 무기를 구입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내 조직운동은 이 정도로 보고요. 사실 1910년도에는 진짜 일제의 탄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국내 조직 독립운동이 거의 이 두 가지 외에는 거의 발현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국외 독립운동을 보러 갈게요. 자, 잘 보세요. 여기. 자, 서간도 지역, 북간도 지역, 연해주 지역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볼 거고요. 둥그런 박스는 학교를 보는 거고, 네모난 박스는 일반적인 계몽운동 단체들을 보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들어가 봅시다. 자, 제일 먼저 삼원부 지역에 경학사라는 단체가 세워지는데, 이 경학사라는 단체는 우당 이회영 선생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글자 크기 줄일게요. 한 칸에 들어가게 이쁘게. 근데 이 경학사라는 단체가 나중에 부민단 한족회라는 단체로 바뀌고요.
이 한족회에서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 서로 군정서가 나오는 겁니다. 즉 서간도 지역의 군사단체들을 모아서 만든 거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서문부 지역에는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잠깐만, 이거 1911 아니 또 그 14지. 자, 그 다음에 신흥 강습소, 그리고 이것은 1919년 이후에 신흥 무관학교로 바뀝니다. 1919년에 이거 한족회에서 바꿔요. 한족회 기반으로 신흥 무관학교로 바뀌고요. 이건 바로 독립군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는 제가 그 한족회, 여기 있는 요 한족회와 여기를 바로 그냥 화살표를 이어가지고 봤는데 지금 화살표 그리기가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북간도 지역으로 가볼까요? 북간도 지역에서는 서일이라는 분이, 나중에 이제 뭐 진도 나왔던 분들은 알겠지만 서일이라는 이름 잘 기억합시다. 중광단을 만듭니다. 1911년에 서일이라는 분이. 그리고 이 중광단은 3.1운동 이후 김좌진이 대종교도들을 규합해서 북로 군정서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이 뭘 안 하고 넘어왔다. 그치, 미안해. 여기 종교부터 먼저 좀 써놓고 가자. 종교부터. 얘들아, 1900년에서 1910년 사이, 즉 우리가 아직 일제강점기는 오지 않았지만 일본의 간섭이 점점 심해지던 시기에 우리나라 종교계도 변화를 맞게 되는데, 우리나라 종교계의 변화를 기독교, 카톨릭, 불교 이런 애들을 볼 필요는 없지만 두 군데는 봐야 돼. 첫 번째, 새로운 종교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바로 대종교입니다. 얘네들은 단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철이나 오기오 같은 친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정말 종교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대종교도들은 거의 다 무장 독립투쟁론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동학이 있습니다. 동학의 북접의 접주였던 손병희가 천도교로 이름을 바꿨고, 이것도 나름대로 독립운동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 반대로 최린과 같은 쓸데없는 뭐 친일파도 튀어나오는 종교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 대종교도를 규합해서 북로군정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용정 지역의 학교는요, 사실 1900년대 학교는 아닌데 제일 먼저 이 지역에 세워진 학교가 서전서숙입니다. 서전서숙은 1906년에 세워졌고요. 이 서전서숙은 이상설이라는 분이 세웠습니다. 이분이 1910년 이전에 그 저항운동에서 배웠던 헤이그 특사 사건에서 이준, 이휘종, 이상설 셋 중에 한 분입니다. 헤이그 특사 중에 한 명이에요. 요게 이제 나중에 명동학교 설립 등에 영향을 주었어요. 명동학교가 바로 1910년대 롱징 쪽에 있었던 그런 학교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연해주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자,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은요, 우선 성명회 1910년, 요것도 이상설 씨가 세웁니다. 예. 서전서 세우고 이쪽으로 넘어오신 거죠. 성명회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바로 위에, 바로 1년 뒤에 권업회를 세우시고, 이것도 이상설 씨가 세우고요. 권업신문 등을 이용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고요. 요게 이제 대한광복군 정부로 바뀝니다. 대한광복군 정부로. 그래가지고 권업회 주도로 무장단체들을 규합한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중강단도 마찬가지고, 이 북로군정서 간 것도 서로군정서도 마찬가지, 다 그런 겁니다. 대한광복군 정부는 1914년입니다. 1914년. 자, 그러고 이제 점선으로 한 단계 끊고요. 한 단계 끊고, 그 다음에 밑에 전로한족회 중앙총회라는 게 생겼어요. 요게 1918년이죠. 요게 뭐냐면 전 러시아 지역의 모든 한족들이 모이는 중앙총회,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걸 이름을 그냥 그대로 외우려고 그러면 뭐 안나리아 빠파로에서 까레부스키 뭐 이런 거 외우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자, 모든 러시아의 한족들이, 한국인들이 중앙에서 모이는 단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바로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의 전신이 되는 대한국민의회가 되는 거죠. 세상에 이거를 이날 가르치고, 19년 이날 가르치고 대한국민회를 임시정부 마지막 날 들어갈 때 물어봤더니 아무도 기억을 못해. 니네 사람 새끼들이냐 이게. 얘들아, 선생님이 괜히 뭐 쥐 뿔났다고 여기 이거 중요하다고 강조해가면서 여기다 지랄 연병을 떨겠냐고. 내가 적은 건 진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야. 교과서에 있는 걸 딸딸딸 다 외우기 싫으면. 알겠어? 여기 있는 애들 잘 봅시다. 중요하니까 써놓은 거예요. 뭐 쥐뿔이도 없다고 써놓은 거 아니야. 물론
이분들 말고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분들도 당연히 다 중요하신 분들이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없던 마지막으로 상하이의 신한청년단까지 하나 써놓으면 1910년대는 다 끝납니다. 신한청년단 왜 배우냐고? 1919년에 애들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거든. 그래서 알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1910년도에 독립운동을 완성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1910년에 독립운동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1920년도에 대한민국 내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국외 독립운동, 대한민국 내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국외 독립운동은 20년대부터 45년 끝날 때까지 A3짜리 프린터 하나로 갔죠. 자, 고생했고요. 선생님 조금 숨 좀 돌리고 그 다음 강의 올려줄게요.